안녕하세요, 남천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낳은 음식 사탄, 설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온 대륙을 점령하여 가장 큰 영토를 이룩했던 인물을 꼽아보면 늘 꼽히는 투탑이 바로 칭기즈칸과 알렉산더입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당시 유럽인들이 인식하는 나라는 지중해 근처밖에 없던 시대에 페르시아까지 땅을 넓히며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업적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탕, 즉 사탕수수를 유럽에 전파했던 거죠. 기원전 334년 그리스 북방에 있는 작은 나라인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정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역사도 깊었던 데다 매우 부유한 대국이었고 그에 비하면 마케도니아는 가난에 찌든 작은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알렉산더 왕은 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으며 다리우스 3세의 30만 이상의 병력을 모조리 무찔러 버렸습니다. 겨우 5만 명 정도의 침략군만으로 말이죠. 이는 당시 페르시아가 경시하던 기병의 육성과 페체타이로이라는 장창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에 의한 최강의 보병 밀집 대형 덕분이었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알렉산더 왕은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까지 하면서 페르시아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동쪽의 최대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는 이제 더 동쪽에 있는 인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인도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인도로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다다른 알렉산더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사탕수수를 끓여 갈색의 가루를 얻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가루를 먹어본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벌 없이도 꿀을 얻을 수 있다니. 당시의 단맛이라는 것은 오직 꿀과 과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얻기도 힘들 뿐더러 돈이 많아도 대량 생산하기 힘든 매우 귀한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과일의 단맛은 꿀의 단맛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농축된 단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곤 꿀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의외로 원산지인 인도에서의 사탕수수의 취급은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도에는 꿀이 풍부했기 때문에 설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유럽에 전파된 설탕이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사탕수수에서 즙을 건조시켜 가루를 내는 방식을 몰랐고 특히 사탕수수의 재배는 유럽 기후에 맞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설탕의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비쌌습니다. 왕이나 귀족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로마 시대에는 설탕이 고급 양으로도 쓰이고 같은 무게의 은과 교환 가능했다고 언급할 정도였죠. 설탕은 대상들이 돈을 벌기 위한 최고의 무역품이었으며 고적이나 해적들은 이 설탕을 최고의 탈취 목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분열되고 신흥 세력인 이슬람이 지중해를 점령하면서 설탕 역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아랍인들은 설탕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지역마다 대규모의 설탕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설탕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술탄은 자신의 궁전 앞에 설탕으로 야자나무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으로 만든 과자도 즐겨 먹었는데 여기서 파생된 상품이 바로 캐러멜입니다. 캐러멜이라는 이름은 달콤한 소금으로 만든 공이란 뜻의 프라트 알밀이라는 아랍어에서 유래되었죠. 아랍인들은 이렇게 만든 캐러멜과 설탕을 독점하여 세계 각지로 수출하였는데 이걸로 엄청난 이익을 얻어서 설탕은 아랍인들이 생산하는 금과 같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설탕은 유럽의 주식이었던 빵과
매우 어울리는 조미료였고 특히 설탕의 단맛은 오늘날에도 중독된다 라고 할 정도니 당시 유럽인들이 너무 비싸 먹기도 힘든 설탕을 얼마나 원했는지는 짐작이 갈 것입니다.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들이 인도를 찾아 나섰던 이유도 설탕 때문인데 인도와의 길목을 막아버린 이슬람 때문에 설탕과 향신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인도와 직접 거래에 나서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찾은 건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기후 역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곳에서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에 사탕수수 농장을 세웠고 영국 역시 서인도 제도의 섬 자메이카에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세웠습니다. 영국은 후에 네덜란드를 꺾고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고 특히 영국인들은 홍차에 설탕을 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설탕의 재배로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신대륙을 통해 초콜릿이 들어오고 과일을 갈아 만든 잼이 유행하게 되면서 무역에서 설탕의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별다른 식민지가 없던 독일은 사탕수수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 끝에 새로운 작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탕무죠. 원래 이 사탕무는 식용이 아니라 소와 돼지의 사료로 쓰였는데 이를 가열해 설탕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탕무에서 설탕을 얻는 방법은 사탕수수에 비하면 양이 적어 엄청나게 효율이 나쁘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도 설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니 이로 인해 국제 설탕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서만 재배되는 사탕수수와는 달리 비교적 습하고 찬 기후인 유럽 대륙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었고 사탕수수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자랐기 때문에 사탕수수처럼 노예들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을 만들 필요도 없었거든요. 특히 사탕무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한층 더 각광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